안녕하세요. 무버스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혹시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나서 오히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졸리신가요?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건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지난 관점편에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 속 호랑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무기력의 두 번째 원인인 연료, 즉 음식과 우리 몸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보시죠.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입을 통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죽의 형태로 잘게 분해되는데요. 분해된 음식은 대부분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하고 흡수되지 못한 음식들은 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럼 몸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 중 3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기나 콩류 등의 단백질은 섭취한 뒤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분해되어 몸에서 사용됩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기본 재료가 되듯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근육, 장기, 뼈, 효소, 일부 호르몬 등을 만드는데 기본 재료인 벽돌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은 20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몸 안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사용됩니다. 여기서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11개의 비필수 아미노산과 몸 안에서 생성되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생선 같은 지방은 지방산이란 형태로 분해되어 흡수되고 우리의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의 주요 재료 역할과 비상연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에도 필수 지방산과 비필수 지방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필수 지방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현대 식단에는 오메가6가 많아 염증을 가속하지만 멈춰주는 오메가3의 섭취는 부족하여 염증 또한 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방산이 부족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조절에 실패하여 만성 염증에 시달릴 수 있고 세포막이라는 문이 딱딱해지면서 세포 내의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산의 부족은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지방이 있어야만 흡수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지방 섭취를 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탄수화물인 빵, 밥, 면, 당류의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라고 불리고 이 혈당은 혈액이라는 이동수단을 타고 몸에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사용되어집니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있듯이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 화폐를 ATP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당은 ATP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원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당, 탄수화물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기본 설계와 충돌하며 우리 몸을 고장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차가 고장납니다. 설계에 맞지 않는 연료는 우리를 고장낼 수 있는데요. 음식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설계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고장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골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 즉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진화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99%는 수렵채집 생활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환경은 수렵채집을 위해 활동량이 높았고 탄수화물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 가설에 신빙성을 더하듯 우리 몸은 지방과 단백질은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지만 포도당은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생성할 수 있는 당 신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우리 몸의 설계와 현대 식단이 충돌하며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진화 불일치 가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시대적 상황과 몸의 기능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사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된 몸이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어떤 상황을 마주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탄수화물을 풍족하게 섭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높은 육체적 노동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했고 지금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어서 급격한 혈당 변화 또한 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서 육체적 노동은 급감하고 활동량은 현저히 줄고 음식은 고탄수화물 정제식품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몸의 두 가지 에너지 모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모드는 활동 저장 모드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위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열쇠가 나와 세포 문을 엽니다.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가 생성됩니다. 이 ATP는 우리 몸이 일하는 모든 곳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귀하던 시절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남은 포도당은 생존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전력인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포가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드는 회복 복구 모드입니다. 우리가 단식으로 음식을 멈추면 몇 시간 뒤 인슐린은 잠잠해집니다.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면 몸은 ATP를 생성하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지방산과 케톤이라는 비상연료를 씁니다. 이것이 케토시스 상태인데요. 저장된 지방이 사용되면서 식량이 부족할 때 몸은 비상연료를 사용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슐린이 쉬어야만 우리 몸의 자가청소 기능, 즉 오토파지라는 기능이 켜지는데요. 지금 연료가 부족하니 집안에 있는 쓸모없어진 가구, 손상된 단백질이나 낡은 미토콘드리아 등을 분해해서 재활용 연료로 쓰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화된 세포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몸의 재정비 원리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저장하고 생존하는 시스템까지 지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고탄수화물식은 우리의 회복 복구 모드를 끄고 저장 활동 모드만 켜게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으로 포도당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인슐린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 주문이 갑자기 폭주해서 직원들이 이를 급하게 처리하느라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소비자가 불만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음식점은 우리 몸, 주문은 포도당, 직원은 인슐린, 소비자는 세포입니다. 그럼 불만을 갖는 세포는 결국 문을 닫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뇌는 직원인 인슐린을 더 분비시킵니다. 이걸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내에 인슐린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하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가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더 이상 포도당을 집어넣어줄 열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서 세포는 굶게 됩니다. 혈액 내 포도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면 이것을 당뇨라고 부릅니다. 과거 인슐린 주사가 없던 시절엔 세포들이 굶게 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됐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혈당을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인슐린은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혈당 상태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에 의해 저혈당까지 끌어내려지게 되면서 적정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뇌는 다시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통해 너무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에 포도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 무기력, 만성 피로 등이 생길 수 있고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인지 능력이 약화되어 식욕을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의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복구 모드는 켜지지 못한 채 몸은 계속 저장과 일만 하다가 만성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무기력함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뭘 먹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뭘 조금만 하면 누워서 쉬어야 됐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육식,
채식, 정말 다양한 식단을 도전해봤었는데 그 긴 탐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첫째, 내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보다 내게 안 좋은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휘발유를 일반 휘발유보다 좋은 거라고 가정했을 때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서 경유를 같이 넣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내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는 몸이 그것들을 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요. 단 게 땡기고 야식이 땡기는 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고갈돼서 빨리 당을 보충하라고 보내는 생존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의지력 문제가 아닌 현대 식단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의 반복은 결국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선 오랜 시간 일만 해서 지쳐있는 몸을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이 회복 복구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재정비할 시간을 줍니다. 16시간 정도 단식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마무리하고 다음날 11시부터 먹으면 되니까 아침을 거르고 점심 식사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이후 무버스의 식사 관찰 일지를 통해 우리 몸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특정 식단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인지하고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 식단을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또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무엇인지 스스로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점편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 내가 어떤 음식, 어떤 영양소를 주로 먹고 있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스로 느꼈던 식사 후에 불편함들이 있다면 적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먹을 끼니를 계획해 볼 건데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발전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평상시 먹었던 것을 다시 먹어보고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찾아내는 거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부정적이라면 다음 식사의 목표를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때 밥을 2공기 먹었더니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졌다 라고 하면 이번 영상으로 공부한 원리를 통해 다음 식사 때는 밥을 1공기만 먹고 다른 것들로 채워주는 거죠. 저는 이 워크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식사를 찾아가고 식사에 대한 선입견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식사할 때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본인만의 식단을 통해 꺼졌던 몸의 기능들이 다시 가동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미친 듯이 땡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먹지 말아야 해 라고 저항하면 뇌는 더 싸우려 듭니다. 그럼 에너지는 더 고갈되고 더 먹고 싶겠죠. 이때 관점편의 받아들임과 통제권 회복 2가지를 사용해 볼 건데요. 미친 듯이 땡긴다는 것은 내 몸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통제권을 가져옵니다. 그거 먹기 전에 계란 2개만 먹고 시키자 라고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또한 정할 수 있습니다. 야식이 땡기기 전에 양질의 영양소를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란 2개의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몸의 생존 신호를 먼저 꺼줍니다. 야식이 안 땡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항이 아닌 흐름을 이용하는 무버스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먹고 나서도 미친 듯이 땡긴다면 그냥 맛있게 먹어야죠. 어쩔 수 없는 때가 또 있는 거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대사회의 경이로운 기술의 발전 속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도 따라오기 힘든 극한의 효율성을 우리 몸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몸에 내재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건데요. 잘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식사 관찰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무버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버스 가이드 박세현이었습니다.